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신내림 따위 미신이라며 점집 문짝을 걷어차고 어린 점쟁이라고 깔보던 조폭들. 그런데요, 그날 밤부터 악몽에 시달리고 연쇄사고가 터지더니 결국 무엇에 홀린 듯 처녀무당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 울게 됩니다. 과연 이 처녀무당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소연은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10살 때 처음으로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그녀를 부르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꿈은 선명해졌고 소연은 깨어있을 때도 그 노인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져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했죠. 의사들은 간질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너에게 신내림이 온 거야. 우리 집안 여자들은 대대로 이런 운명을 타고나지. 어머니의 말에 소연은 울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연애를 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살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신의 부름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의 어머니도 무당이었어요. 어머니는 소연을 데리고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신내림을 받게 했습니다. 소연은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죠. 몸은 아프고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그녀를 떠났고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느 날 밤 16살의 소연은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소연은 자신의 운명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부름은 집요했어요. 어디를 가든 그 목소리는 그녀를 따라다녔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28,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느낀 소연은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소연은 무당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는 달리 화려한 구판을 벌이는 대신 조용히 작은 신당을 차려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31살의 소연은 서울 외곽의 비보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건물 2층, 좁은 공간에 붉은 천을 두르고 작은 신당을 차렸어요. 점을 보고 부적을 써주고 작은 기도를 올려주는 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할머니를 비롯한 시장의 고참 상인들은 소연이 온 후로 손님이 줄었다며 수군거렸어요. 저 어린 점쟁이 때문에 손님들이 무서워서 안 오는 거야. 귀신 부른다고 소문나면 시장 장사 다 망한다고. 김할머니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지나갔어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아온 그녀는 더 이상의 상처에 무뎌진 듯 했습니다. 소연에게 유일한 친구는 선미였어요. 선미는 소연보다 3살 어린 보조무녀로 소연의 신당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항상 밝고 명랑했죠. 하지만 가끔씩 그녀의 눈에 스치는 그림자를 소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선미도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오늘도 손님이 한 명밖에 안 왔네. 선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소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오실 분은 오시게 되어 있어. 그래도 이렇게 계속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해요? 시장 사람들도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소연의 말과 달리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신당 운영이 어려워지면 다시 어디론가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싶었죠.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상철이라는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미소를 가진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요즘 세상이 험해서 말이야. 시장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한 달에 가게당 50만 원씩만 내면 돼.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누구도 상철에게 대들 용기가 없었어요. 소연도 그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도 두려웠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시장 골목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철이 김할머니의 과일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건 내 문제지. 내일까지 준비해. 안 그러면 이 가게는 끝이야. 소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김할머니였지만 저렇게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뭐라고? 너 누구야? 시장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예요. 상철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너가 그 소문의 무당이구나? 귀신 부르는 아가씨? 재밌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상철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명령해? 내 신이 날 어떻게 한다고? 웃기지 마. 소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상철은 소연의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소연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너도 보호비 준비해놔. 신당인지 뭔지 하는 그 구멍가게 불이라도 날지 모르니까. 상철은 소연을 향해 침을 뱉고는 휘파람을 불며 떠났습니다. 김할머니는 소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감사의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쓸데없는 참견 말라는 말만 남기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소연은 천천히 신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선미는 소연의 얼굴을 보고 즉시 눈치를 챘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었어? 소연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철이요? 그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래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창동시장도 완전히 장악했다던데. 언니, 우리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게 어때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 여기가 우리 자리야. 선미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근데 언니, 그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내가 전에. 선미의 말은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신당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상철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신당인가? 생각보다 초라하네. 상철은 비웃으며 신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에 신당 한가운데 모셔진 신상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걸 믿는다고? 상철은 신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소연이 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여기는 신성한 곳이에요. 신성? 웃기지 마. 이런 건 다 사기꾼들이 돈 뜯어내려고 만든 거야. 상철은 소연을 밀치고 신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신상을 걷어찼어요. 신상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소연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한심하지. 내일까지 보호비 100만 원 준비해. 내 신이 널 보호 못 해주니까 내가 해줄게. 상철은 비웃으며 벽에 걸린 부적들을 하나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무서워서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소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게 다 뭐야? 사람들 겁주려고 만든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상철은 마지막 부적을 찢은 후 소연을 향해 한 번 더 경멸의 눈빛을 던지고는 떠났습니다. 신당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찢어진 부적과 깨진 신상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파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미가 다가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언니, 괜찮아.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되는 거부와 조롱, 그리고 두려움.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세상은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걸까요? 언니, 울지 마세요. 선미가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소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위험해. 방금 꿈에 피바다가 보였어. 너희 신당 주변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더라. 소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예지몽은 거의 들어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떡하죠? 48시간 안에 큰 굿을 올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 신기가 떠나버릴 거야.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큰 굿이라면 준비할 것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 거였어요. 게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굿을 올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지금은 내 운명에서 도망치면 안 돼.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야. 48시간 안에 반드시 굿을 올려. 잊지 마. 청옥 목걸이를 꼭 착용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은 한동안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선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뭐래요? 48시간 안에 큰 굿을 올려야 한대. 여기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아. 그날 밤 소연은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릴 때 처음 보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마라. 내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소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소연은 일어나 신당의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소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차올랐어요.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힘을 제대로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선미와 함께 굿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붉은 천을 사고 북을 준비하고 새 부적을 그렸어요. 어머니가 말한 청옥 목걸이도 상자에서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소연이 신내림을 받을 때 어머니가 선물한 것이었어요. 언니, 진짜 이대로 할 거예요? 상철이 알면 우리 가만 안 둘 텐데. 두렵지 않아요?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렵지.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일게. 선미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소연과 선미는 시장 골목을 돌며 내일 저녁 신당에서 큰 굿이 있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했어요. 김할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뭐, 굿, 여기서?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다 조폭들 더 화나게 하면 어쩌려고. 소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모든 건 제가 책임질게요. 시장을 지키기 위한 굿이니까요. 김할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소연이 돌아서려 할 때 희미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저 애 같았는데. 소연은 걸음을 멈췄지만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었어요. 김할머니는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그는 피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젠장, 무슨 꿈이야. 상철은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물컵을 집으려는 순간 컵이 갑자기 깨져버렸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상철은 욕설을 내뱉으며 손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자동차 엔진이 걸리지 않았고 중요한 거래 상대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죠. 점심때는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을 쏟아 다리를 데웠습니다. 하루 종일 불운이 계속됐어요. 민구는 상철의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민구는 상철 밑에서 일하는 부하 중 하나였지만 원래는 비보시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라다 보니 삐뚤어진 길로 빠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민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닥쳐, 오늘 재수 없어 죽겠어. 상철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상철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야? 당신에게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철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누구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상철은 화가 나서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스크린이 금이 가면서 핸드폰이 꺼져버렸습니다. 시발, 오늘 뭐가 이렇게 재수가 없어. 상철은 비보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보호비를 받을 날이었어요. 특히 그 무당 소연에게서도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신당을 엉망으로 만든 후에도 오늘 굿을 연다고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어요. 상철은 그 오만함에 화가 났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상철은 곧바로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어딘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기다리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상철은 일부러 더 위협적인 표정을 지으며 시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보호비를 받아내는 과정도 평소보다 거칠게 진행했어요. 사람들은 말없이 돈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할머니의 과일 가게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돈 준비됐지?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상철이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이게 뭐야? 약속한 것보다 적잖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나머지는 내일까지 준비해. 안 그러면. 상철은 협박을 이어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소연이었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소연은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청옥 목걸이를 목에 걸고 붉은 천으로 만든 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또 너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오늘 밤 굿을 시작합니다. 시장을 정화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굿이에요. 상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내 신당은 어제 내가 다 부숴놨는데 뭘로 굿을 한다고? 신당은 다시 세웠어요. 신의 힘은 그런 식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상철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제부터 계속되는 불운, 그리고 이 여자의 당당한 태도가 견딜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내 점집도 끝장이다. 두고 봐. 상철은 소연을 밀치고 지나쳐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민구가 따라갔어요. 하지만 민구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소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의 신당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진 신상 대신 새로운 신상이 놓여 있었고 찢어진 부적 대신 붉은 글씨로 쓰인 새 부적들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상철은 어제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제 내가 경고했잖아. 상철은 다시 신당을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부적을 찢으려고 해도 부적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신상을 밀어도 신상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상철은 당황했습니다. 소연이 신당 문간에 나타났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오늘 밤 굿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상철은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넌 그냥 사기꾼일 뿐이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신의 때가 온 것 같네요. 소연의 말에 상철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는 소연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상철의 손에 극심한 통증이 일어났어요.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 상철은 고통의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붉은 자국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의 손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너 뭘 한 거야?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철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상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신당을 빠져나갔어요. 민구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다가 상철을 따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의 신당에서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불빛이 신당의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신당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소연과 선미는 굿을 준비했습니다. 신당 안에는 촛불이 밝혀져 있었고 정중앙에는 작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어요. 소연은 붉은 무복을 입고 손에는 방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소연은 천천히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둥, 둥. 북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정화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선미도 함께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굿은 점점 더 고조되어 갔습니다. 소연의 몸짓은 더욱 격렬해지고 북소리는 더욱 빨라졌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신당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점차 가까이 다가왔어요. 김할머니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어딘가 그리움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간판들이 흔들리고 상인들이 놓아둔 물건들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숨결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굿이 절정에 달했을 때 소연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에서는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그것은 마치 오래된 언어 같았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어요. 소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문을 외쳤어요. 부정한 자, 악한 자, 모두 물러가라. 이 땅에 평화를 돌려라. 신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순간 소연의 청옥 목걸이가 강렬한 푸른빛을 내뿜었습니다. 그 빛은 순식간에 신당 전체를 감쌌고 이어서 시장 골목으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놀라서 물러섰지만 그 빛이 닿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굿이 끝나고 소연은 탈진한 듯 쓰러졌습니다. 선미가 급하게 그녀를 부축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소연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상철은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생생했어요. 꿈에서 그는 끝없는 어둠 속에 빠져 있었고 수많은 손들이 그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의 죄를 기억하라. 상철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형님? 지금 당장 그 무당 신당으로 가서 불질러. 당장? 네, 지금요? 벌써 새벽 3시인데 시키는 대로 해. 상철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어요. 마치 머리가 둘로 갈라지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상철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날 이후 상철에게 연이어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의 차가 갑자기 폭발했고 다행히 그는 타지 않았지만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가장 큰 타격은 민구의 배신이었습니다. 민구는 상철의 불법 거래 내역과 증거들을 경찰에 넘겼어요. 민구는 더 이상 시장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형님.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됐어요. 민구의 배신으로 상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조직은 해체되었고 부하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상철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도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유 모를 통증이 온몸을 괴롭혔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상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연의 신당을 찾아갔어요. 몰라보게 초췌해진 그의 모습에 시장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상철은 비틀거리며 신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살려줘. 제발. 이 저주를 풀어줘. 상철은 소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진짜 피였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소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내린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업이에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죠. 상철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당신이 해코지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내 어머니 때문이야. 소연은 놀랐습니다. 제 어머니요? 그래, 내 어머니. 20년 전 그녀가 내게 했던 말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된 거야. 소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상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내 어머니는 내게 큰 불행이 올 거라고 예언했어. 그래서 난 그 말을 부정하기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거야. 신 같은 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소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상철에게 한 예언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삐뚤어진 길을 걸어왔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때 신당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의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소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 내가 올 때가 됐구나, 소연아. 소연의 어머니는 천천히 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철은 그녀를 보자 더욱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어요. 당신, 20년이 지났구나, 상철아.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소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철은 내 오빠의 아들이야. 내 사촌이지. 그가 젊었을 때, 나쁜 길로 빠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에게 경고했어. 이대로 가면 큰 불행이 올 거라고.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비웃었고 오히려 나를 미워했지.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철이 자신의 사촌이라니. 그리고 어머니의 예언을 부정하기 위해 그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니. 어머니는 상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삶을 시작하면 돼. 상철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20년간의 증오와 두려움, 그리고 이제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도와줘. 어머니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소연은 천천히 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청옥 목걸이를 만지며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상철의 이마에 손을 얹자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업은 정화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직접 노력해야 합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더 이상 피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소연의 어머니는 딸에게 다가와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내 삶을 막으려 했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무당의 길을 걷는 것을 원치 않았었지.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내 운명이었구나. 소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왔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어머니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신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할머니가 시장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제 우린 내 편이다, 소연아. 김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사실 나도 내 나이 때 신내림을 받았었어. 하지만 난 그 운명을 거부했지. 그래서 평생 가슴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어. 내가 그 길을 용기 있게 가는 걸 보니 내 옛 모습이 생각나더구나. 소연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가장 미워하던 김할머니가 이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니. 할머니, 이제 우리 시장은 내가 지켜줘야 해. 우리 모두 널 도울게.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미움이 아닌 존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당을 정리하고 꾸몄어요. 시장 입구에는 부적이 걸렸고 골목마다 작은 보호 부적들이 붙었습니다. 소연은 처음으로 환히 웃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빼앗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고 경찰에 자수했어요. 많은 죄를 지었기에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는 이제 진정한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미가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언니, 사실 나 고백할 게 있어요. 소연은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실 나 조폭 쪽에 잠시 얽혔던 적 있어요. 상철의 부하 중 한 명과 사귀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정보를 흘려줬던 적도. 선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연은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곧 선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우리 모두 실수를 하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선미는 소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난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오후 민구도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소연 씨. 소연은 민구를 바라봤습니다. 민구 씨, 어서 오세요. 저도 이제 다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시장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다시 시장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구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시장에서 경비 일을 돕기로 했어요. 과거 조폭의 수법을 잘 알기에 시장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비보시장은 점점 더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소연의 신당은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소연을 찾았고 소연은 그들을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청옥 목걸이를 신당에 걸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붉은 석양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신당 전체를 따스한 빛으로 물들였어요. 감사합니다, 신령님. 제게 이 운명을 주셔서. 소연의 기도가 끝나자 문득 바람이 불어 창문 풍경이 짤랑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김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그녀에게 사과를 건넸어요.
다른 상인들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소연을 보면 신기한 언니라며 따라다녔어요. 소연이 신당으로 돌아오니 한 노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제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손을 놓았어요. 혹시 소연은 부드럽게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오세요. 함께 기도해봐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소연을 따라 신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청옥 목걸이를 만지며 눈을 감았어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은 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뿐이에요. 소연은 이제 그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운명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만약 당신에게 신내림이 찾아온다면 당신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약 당신 앞에 악인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삶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소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요. 또한 누구에게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소연처럼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신내림이 찾아오든 어려움이 닥치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입니다. 소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비보시장의 젊은 무당 소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써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 소연이 그랬듯이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운명과 마주했을 때 소연은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시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으세요. 삶의 모든 순간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연과 시장 사람들의 만남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인연들도 분명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찾아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곧 따스한 봄날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희망의 불꽃을 꺼트리지 마세요. 소연처럼 내면의 빛을 믿고 그 빛으로 어둠을 밝혀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비보시장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공동체를 회복했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 안에서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소연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소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어 더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기쁨과 감동, 그리고 평화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비보시장의 젊은 무당 소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